아디스 다이브라는 브랜드의 이제 오토매틱 시계고요. 특징이 있다면은 요 시계는 이제 장르가 있어요. 이제 파일럿 워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 디자인 스타일이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공군이 쓰던 파일럿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계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12시 방향에. 요게 이제 이것이 공군의 파일럿들을 위해 지급되는 시계다라는 요 표식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시가 이게 산 모양이 있는 것들이 이제 파일럿 시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비행기 안에서 예전에는 항법 장치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군 비행사들한테 시계는 너무나 필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어디에 폭격을 하러 간다던가 공격을 하러 간다라고 할 때는 지도랑 이 비행기의 속도, 항속거리를 계산을 해서 여기서 저기까지 이 방향으로 가면 대충 몇 시 몇 분쯤에 도착한다라는 그 시간을 가지고 목적지를 가는 거, GPS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시계를 보면서 이쯤 왔으니 여기 도착했겠구나 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항시 기름이 얼마 남아 있을지 모르잖아요. 잘못하면 추락하니까. 그것도 이제 연료통 얼마 남아 있는지랑 소모 시간 같은 걸 딱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지 같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컴퓨터가 다 알려주죠. 이런 것도 전혀 필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전자장비가 없던 상태 비행기니까 그 파일럿들에게 꼭 필요했던 그런 시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상당히 어두울 거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이제 야광이 지금 약간 그래서 녹색이 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불이 다 꺼지면 야광이 쫙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시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야광 디자인도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그 파일럿 느낌을 위해서 옷도 약간 가죽 잠바를 입어봤어요. 아마 이런 느낌으로 비행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비행기를 사거나 운전을 할 기회는 없겠죠. 근데 프로이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상상력이라는 거, 공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직접 다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상이라는 공간이 그런 어떤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점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프라모델을 모은다든가 이런 남성들 취미도 그런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통 이런 시계의 장르를 그래서 툴워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도구가 되는 시계, 특정 목적을 가진 시계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왜 이것을 골랐냐 하면 이번에 발표된 논문이 OCS 재활의학과에서 일을 하는 심리학자들, 임상심리학자들이 어떤 신경심리 평가를 할 때 쓸 수 있는 최적화된 도구를 개발한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정신과를 일하면서는 거의 쓰는 검사가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는 전문가라는 생각을 많이 잊고 산 것 같아요. 그냥 의뢰의 임상심리학자면은 있는 검사 해석 잘하면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우리의 그런 지위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죠. 그 정도의 약간 테크니컬한 능력으로는 현재 병원이나 이런 다양한 현장의 요구를 우리가 충분히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활의학 같은 이런 신생 분야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임상심리학자들이 쓸 수 있는 도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럴 때 바로 우리 심리학자들의 능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직접 만들고 이거를 적용해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재활의학과에서 우리 팀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데, 무엇보다 아무래도 우리 조은영 박사님이 제일 큰 노력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런 거 좀 기념하기 위해서 역시 도구가 되는 툴워치를 이번에 같이 기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반갑게도 최근에 다시 한 편의 논문이 출판이 됐습니다. ARM이라는 이제 저널이고요. 여기는 우리나라 이제 재활의학 쪽에서 운영하는 국제학술지, 재활의학회가 운영하는 국제학술지가 되겠습니다.
뭐 다른 데 내고 싶기도 했었는데 이제 같이 참여하시는 교수님께서 워낙 이쪽 학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다 꼭 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뭐 여기 이제 출판을 하게 됐고요. 우리 랩에서 개발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검사죠. OCS, 옥스퍼드 코그니티브 스크리닝 테스트의 두 번째 시리즈 논문이 된다라고 보시겠어요. 지난번에는 어떤 검사 나왔습니다. 이 검사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도의 점수대를 보입니다라는 걸 좀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특히 이 검사가 만들어진 이유가 조은영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시겠지만 사실은 어떤 뇌졸중에 아주 특화된 인지 문제들을 좀 검사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이제 검사가 출시가 되고 이것의 어떤 의미들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는 게 큰 의미를 갖겠습니다. 자, 이번 논문 되게 좀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그림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뭐 예쁜 그림이라고까지 할 건 아니겠지만, 자, OCS라는 검사가 어떤 인지 기능들을 테스트하고 있는지를 전체적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보시면 뭐 주의력부터 시작해서 기억, 또 실행 능력, 또 이제 수리 관련된 거 언어 능력을 이제 폭넓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 검사랑 되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자, 기존 검사랑 달리 이 영역들은 대부분 다 뇌졸중이 일어난 분들의 아주 특별한 인지 문제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잘 고안된 거다라는 거죠. 기존의 검사들은 대부분이 약간 출발이 구조적인 뇌 손상이 일어난 분들, 혹은 알츠하이머 같은 유형의 이제 치매가 일어난 분들의 인지기능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는데, OCS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뇌졸중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언어 능력이 갑자기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막 이제 니그렉트라고 하죠. 무시 증상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전통적인 형태의 검사에서 수행이 잘 나오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각 영역별로도 또 방법론을 다양하게 한 몇 개, 한 3개에서 2개 정도의 소검사들을 또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이게 이제 이 그림에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 검사들을 시행한 다음에 특정 영역이 좀 문제가 있다,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쪽 원에다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빗금들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고, 나중에 이거 좀 전산화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다 그림으로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상가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다 아예 요약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각 영역별로 어떤 정도의 문제가 있었는지 같은 걸 지금 직접 기록한 예를 이렇게 여기 또 이제 적었죠. 필기체로 지금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뭐 언어 기능에서는 뭐 이분이 말을 좀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라던가, 이런 간단한 중요 사항들에 대한 메모들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요거 한 장만 가지고 충분히 어떤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든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OCS는 그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개발된 검사라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조은영 교수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심리 전문가 조은영입니다. 현재 분당 차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동시에 차의과학대학교에서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주로 신경심리 평가와 인지재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 진행하는 연구는 뇌졸중 후 인지손상 탐지를 위한 신경심리 평가 도구 개발과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나 발달지원 아동 대상으로 디지털 치료제 컨텐츠 만드는 것, 그리고 자폐 아동 조기 선별을 위한 그런 디바이스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OCS를 개발하고 검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기존 인지평가 도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되나요? 아, 네. 이 얘기를 하자면 거의 뭐 한 15년 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 수련을 재활의학과에서 받았고, 그때 이제 제 주로 검사를 하시는 대상자분이 뇌졸중 환자분이셨어요. 그런데 뇌졸중 후에 이제 인지 저하가 상당수 이제 같이 동반되게 되는데, 그 환자분들을 평가를 할 때 기존의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 선별을 위한 검사 도구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MMS라든지 모카 이런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환자의 수준을 평가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뇌졸중 후에 이제 환자분들이 보이는 특정 인지 저하를 잘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거에 더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뇌졸중 후에는 이제 그 뇌졸중이 있은 지 3개월 이후가 지나도 언어 표현의 어려움을 이제 겪는 분들이 30% 이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언어 표현 문제 또 시지각 문제로 인해서 여타의 다른 주의 기능, 진압력, 기억력 이런 그 기능들이 저평가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은 뭔가 학문적 성취나 아니면 누구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제가 답답해서 이 환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좀 평가 결과를 타당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 KOC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선택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굉장히 스페시픽한 질문이네요. 분석 방법. 네, 궁금해하실 줄은 몰랐는데, 네, 모든 이제 대부분의 타당도 검증 논문은 비슷한 분석 방법이 들어가요. 가장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정보를 담기 위해서 기술 통계가 들어가고요. 특히 타당한 논문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두 가지 검증이 있죠. 신뢰도 검증과 타당도 검증이 있어요. 이 검증을 할 때는 이제 극간 그 상강 계수죠, RCC 그 점수를 이제 그 도출을 했고, 신뢰도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이 검사를 여러 검사자가 했을 때도 동일한 검사 그 수치가 나오는지, 그리고 검사를 하고 좀 직후에 검사를 했을 때도 큰 병동성이 없는지, 그러니까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보게 되고요.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져야겠죠. 이 검사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그 영역을 이전에 지금 잘 평가하고 있다고 알려진 검사 점수와 얼마나 유사한지 그 수렴 타당도를 보는 그 검증이 있겠고, 또 이 그 검사와 전혀 다른 검사를 했는데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변별 타당도, 판별 타당도라고 하죠. 얼마나 다른 것을 보는 검사와 검사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지 이런 검증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장면에서 쓰이는 이 평가 도구는 얼마나 이 정말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가 저하가 있다고 잘 검증이 되는지, 저하가 없는 환자가 이 검사에서도 저하가 없다고 검증이 되는지, 이런 검증에 필요한 그 ROC 커브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음성 예측도, 양성 예측도, 민감도, 특이도 이런 것을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이 무엇이고 또 예상했던 결과와 일치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 검사를 개발하면서 이제 가장 그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던, 환자가 언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시지각 기능이 저하돼서 이런 기능이 다른 유지되고 있는 기능을 평가하는데 혼입변인으로 저평가되는 것을 좀 잘 걸러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검증이 됐어요. 실제 환자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알고는 있어도 이 언어 표현, 실어증으로 해서 표현을 못했을 때는 기존의 검사에서는 뭐 0점 처리가 되거나 이 검사자 나름대로의 보기를 만들지만, 그렇게 보기를 따로 만듦으로 해서 이 신뢰도가 굉장히 저하되게 되겠죠. 그런 문제들을 상쇄함으로 인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인지 기능을 잘 평가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덤으로 이제 얻은 부분은
우리가 그냥 그 질문하고 자발적으로 대답하게 했을 때는 사실 이 환자분들이 굉장히 몸도 힘들고 통증도 있고 언어도 잘 안 되니까는 동기 수준이 좀 낮으세요. 그럼 조금 아닌 것 같다,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대답을 안 해버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도구는 사지선다형으로 보기를 제시해서 그래도 그 중에 하나 고르게 해드리고 여러 가지 시각적 그리고 이런 뭐 청각적 자료들을 제시해드리면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동기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보유한 인지 기능을 좀 최대한 검사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연구 결과가 향후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네, KOCS 검사는 선별 검사예요. 그래서 이 검사로 진단을 내리는 용도로 쓰지는 않지만은 사실 이 뇌졸중 후의 환자들의 인지 기능을 정확하게 탐지해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으셨어요. 제가 이 검사를 다른 인접학회나 저희 심리학회 소개하다 보면은 이거 언제부터 쓸 수 있어요? 뭐 수가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사실 뭐 수가가 정확하게 잡히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사용하시고 있는 도구의 보충 도구로서 환자가 정말 이렇게 질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또 이 결과가 스냅샷이라고 하는 그림 한 장의 모든 기능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 환자가 주의력, 언어, 집행기능, 기억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이렇게 보존된 영역은 그냥 하얗게 비워두고 이 부분이 손상됐다 그러면은 이제 빗금을 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말 그대로 스냅샷이죠. 그래서 환자나 의료진 그리고 보호자분들 간의 이 환자의 기능에 대한 의사소통을 상당히 용이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KOCS를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모든 검사는 사실 지침서를 잘 읽어보시고 거기를 따르면은 검사하는데 전혀 이제 문제가 없고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지침서도 이제 그 옥스포드 출판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다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검사 진행하는 자체에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 검사는 환자가 최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데 동기부여를 하도록 만들어진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그런 능력을 최대한 평가하실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기존의 검사에서 탐지해내지 못했던 환자의 그런 인지기능 양상을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를 하고 싶은 말씀이시거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KOCS 검사가 이제 두 번째 논문이 지난달에 막 출간이 됐어요. 첫 번째 논문은 이제 한국어로 번안하는 과정에 대한 이슈를 담았고, 두 번째는 이제 타당도 검증 논문이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논문을 이제 생각하고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임상적으로 얼마나 유용한지, 그 이전의 도구들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이걸 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논문을 이제 쓰고 있는 중이라 이제 그것이 잘 출판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OCS라는 도구는 선별 도구입니다. 그래서 진단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다른 그 진단 검사가 필요한데요. 뇌졸중 특화된 진단 검사가 아직 저희 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진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진단 검사 도구, 그러니까 뇌졸중 후 신경심리 평가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고 큰 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성남시입니다. 네, 오전입니다. 네, 좋습니다. 3월입니다. 2025년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네, 좋습니다. 십오, 16,